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봐도 잘난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된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선 저를 신데렐라처럼 말하더군요. 제 전 남편은 피부과 전문의였고 젊은 데다 외모도 멀끔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로 있으시고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그만두고 집에 계셨고요. 스펙 좋고 직업 좋고 집안도 좋은 남편. 하지만 반면 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과의 원무과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작은 꽃집 운영하시고요. 결혼은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서 하기 마련인데 남편과 제 조건은 꽤 많은 차이가 났었죠. 제 결혼을 시기한 사람들은 제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엄청난 불려우라고 하더군요. 공부만 하고 순진한 제 남편을 제가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냐는 소리를 뒤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저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성사한 거거든요.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신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순진하게도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 2년도 안 돼서 파경을 맞은 거고요. 참 기막히고 우여곡절 많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한 피부과의 데스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 업무는 원무 및 수납 안내였습니다. 제가 취업했던 피부과는 원장님만 해도 4명이 되고 데스크 직원만 해도 저 포함해서 3명이나 되는 규모가 좀 있는 곳이었어요. 미용 시술도 하지만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기도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라서 더 파이팅 넘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병원은 워낙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특별히 직원들이 친절하거나 서비스가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무뚝뚝한 사람들이 많았고 서비스 관련 컴플레인도 종종 있었고요. 친절하든 안 하든 환자분들은 이미 많이 오시다 보니까 친절교육 같은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병원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친절하게 웃으며 환자분들을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병원은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오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걸음이 느리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몇 번이고 천천히 설명도 해드리고 직접 나서서 도와드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옆에 있던 선배들은 그러더군요. 첫 직장이라 의욕 넘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힘 빼지 마. 적당히만 해, 적당히. 냅둬. 나중에 본인이 알아서 깨달을 건데 뭐. 여기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진상도 많고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직접 겪어봐야 알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좀 머쓱한 기분으로 네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저는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일해야 될 거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면 저한테도 좋잖아요. 설령 나중에는 좀 지친다 한들 말이죠. 병원이다 보니 질환 때문에 아프고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화풀이하는 분들도 많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친절함이 가면 친절함이 돌아오듯
좋으신 분들, 따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보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설명 잘해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딸이나 손녀 같다며 이것저것 마실 거나 먹을 거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주 오시다가 친해진 분들도 많고요. 저는 그 병원에서 총 4년을 일했는데 한결같은 제 모습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는 저보고 착한 척 한다고 계속 안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른 직원분들하고는 다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게다가 제 덕분에 병원 평판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앞에서 어떤 할머니의 수레가 넘어져 있고 폐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곤혹스러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수레도 일으켜 놓고 폐지도 같이 주워서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 문득 송 원장님이 병원 비품 정리하는 저에게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4년 정도 일을 했으니 원장님들과 스몰 토크 정도는 하고 지냈긴 한데 따로 친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송 원장님하고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송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일부러 말을 걸더라고요. 지민 씨, 아침에 지민 씨 봤어요. 아, 어디서요? 병원 앞에서요. 할머니 도와주고 계시던데. 아, 그때 보셨구나. 지민 씨는 가만 지켜보면 참 사람이 착하고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그렇게 선뜻 나서서 돕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옷 버릴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죠. 에이, 아니에요. 그 거리에서도 지민 씨만 그 할머니 도왔잖아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지민 씨는 볼수록 착하고 사람이 참 선한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이해심도 많고. 하여튼 지민 씨 참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송 원장님이 그렇게 말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싶어서 의아하기도 했죠. 하여튼 그렇게 저는 송 원장님과 가벼운 대화를 하고 제 자리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 기다렸다는 듯 그 옆에 있던 선배님들이 그러더군요. 송 원장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아, 그냥 출근길에 저 봤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지민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송 원장님 저 성격에? 어머, 웬일이야. 지민 씨한테 이성적으로 관심 있나? 사실 요즘 부쩍 지민 씨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옆에 있는 다른 선배가 픽 웃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니, 지민 씨가 뭐 별로고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의사들 얼마나 여자 조건 밝히는데 딱 지네들 수준이랑 맞는 여자만 찾아다닌다니까. 근데 무슨 지민 씨한테 관심이겠어. 그 말에 저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송 원장님이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직원으로서 저를 좋게 봐주신다는 생각 정도는 했죠. 그리고 그 선배들의 말처럼 송 원장님은 스펙이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도 명문대 의대생 출신의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 나이도 30대 초반이라 어린 편인데 관리도 잘하는 편이라 군살도 없고 피부도 좋았죠.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건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어느 집 딸이랑 선을 봤다더라. 소개팅한 여자도 의사라더라. 곧 결혼할 수도 있다더라 등등의 얘기가 많았죠.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원장님은 그날 이후 저를 부쩍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저에게 따라와서 말을 걸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 뭐 하냐고 묻고 송 원장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수군대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지민 씨, 혹시 송 원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네? 아니요. 무슨 사이는요. 근데 왜 요즘 송 원장님이랑 부쩍 대화도 많이 하고 저번엔 밥도 같이 먹었잖아. 밥은 다 같이 먹었잖아요. 아, 그건 지민 씨랑 둘이 먹고 싶은데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까지 같이 먹은 것 같고 내 보기엔 지민 씨 보는 송 원장님 눈빛이 그 말에 다른 선배도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괜히 순진한 지민 씨 갖고 놀려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원장님이 그런 사람인가? 모르지. 그럼 왜 지민 씨한테 자꾸 그래?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 행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몇 번 만나다가 결혼은 스펙 좋은 여자랑 할 거다. 지민 씨,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 혹하긴요. 저랑 원장님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뭐.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기도 했고 또 만에 하나 원장님이 저를 좋아하신다고 한들 저는 원장님에게 마음이 없었거든요. 스펙이 좋고 뭐고 다 떠나서 저도 원장님에게 어떤 이성적 끌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 원장님도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니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뿐이지 다른 감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얼마 뒤 송 원장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좋은 사람 같고 호감이 간다고요. 그 고백에 저는 좀 놀라기도 했지만 차분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누굴 만날 생각이 당장은 없다고요.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송 원장님은 그 후로도 꽤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도 소문이 다 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은 제가 오히려 송 원장님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걸 믿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송 원장님 정도면 젊지, 의사지, 관리 잘해서 인물 멀끔하지, 성격도 무난하고 조건에 빠지는 게 없잖아. 좋으신 분인데 제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별로 마음이 없어서요. 어머, 들어온 복을 발로 차네. 그래도 일단 만나나 봐. 지민 씨가 어려서 모르나 본데 저런 남자 만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니다. 완전 기회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원장님이 부담스러웠고 왜 나한테 그러시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송 원장님과 제 이야기가 돌았고 뒷담화까지도 들렸습니다. 어리고 예쁘장한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는 볼 거 없지 않느냐고. 근데 송 원장님이 제 좋다고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착한 척 해대는 거에 넘어간 거 아니냐는 소리도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몰이를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좋다고 꾸준히 다가오는 원장님의 마음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거절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게다가 송 원장님의 한결같은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날수록 저에게 참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라서 배울 점도 많았죠. 그렇게 저희는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송 원장님은 저와 결혼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송 원장님이 좋고 송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할지 모르지만 송 원장님네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반대도 하셨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왜 저랑 결혼까지 하느냐고요.
연애면 몰라도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죠. 송 원장님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편이었고 당연히 아들 결혼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조건이 눈에 찰 리가 없죠. 하지만 송 원장님은 무조건 저랑 결혼할 거라고 아니면 그냥 결혼을 안 할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송 원장님 부모님의 반대가 꽤 거셌고 저도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 좀 했는데 결국 송 원장님의 고집에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성에도 안 차지만 아들이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저에게 일은 그만두고 어머님 밑에서 살림을 제대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밖으로 돌 필요 없으니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내조나 잘 하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몹시 가까웠는데 어머님은 시댁으로 매일같이 와서 살림이나 음식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요리도 좀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 처음부터 새로 싹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거의 출근하듯이 시댁으로 가서 살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살림 배우는 시간이지 저에게는 구박받는 시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핀잔도 잘하셨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저를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들 잘 키워서 의사까지 시켜놨는데 결혼해서 망쳤다는 소리까지 두 분이서 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자존심도 있는데 그런 말 들을 때면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송 원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제가 죽자 사자 매달린 것도 아닌데 모든 비난은 다 저의 몫이었죠. 내 조건이 그렇게 후지고 별 볼 일 없나?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싶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만이라도 굳건하게 제 편이었으면 그런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결혼 후 부쩍 차가워진 남편의 태도였어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저를 열렬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무슨 밀린 숙제라도 끝낸 것 마냥 한순간에 저에게 시큰둥해지더군요. 무슨 느낌이냐면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가 아니라 병원 원장님과 직원의 관계처럼 멀고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원장님은 약속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 후에도 밖으로 많이 돌았고 말에도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껍데기랑 산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냥 이 집을 지키고 집안일이나 하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외롭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도리어 저를 이해 못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너무 차가워졌잖아요. 집에서 나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거의 집은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요새 바쁘다고 했잖아. 내내 병원 일 시달리고 모임도 많고. 집에 와서 당신이랑 안 놀아준다고 불만이야?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 집에서 나는 뭔가 싶다고요. 가만 보니까 당신 참 욕심 많다. 뭐가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 톡 까놓고 나 정도의 스펙의 남자를 만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당신 마음에 들 순 없어.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도 당신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나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당신이랑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줬겠어.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외로우니 어쩌니 징징거리기나 하고.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내가 당신을 좋아했던 건 사람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 지금 태도에 그런 게 있어? 내가 당신에게서 좋게 봤던 그 장점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인다 그 말이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예심 많은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지 않느냐며 저를 비난하는 거였죠. 제가 결혼해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은 남편이 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 남편 만났으면 그 정도는 감수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하고 기가 막혔죠. 조건 좋은 배우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어떻게 하든 다 참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착하고 배려심 많은 줄 알았다는 남편의 말인즉슨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물건 취급을 해도 저는 참아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바보 같고 만만해 보여서 결혼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남편의 직업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를 마뜩찮아 하시는 시부모님과 매일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데 남편까지 밖으로만 돌고 저를 모른 채 하니 결혼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인물 멀끔하고 돈 잘 버는 피부과 의사랑 결혼했다며 부럽다느니 팔자 폈다느니 그러는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의 구멍이라도 뻥 뚫린 것처럼 힘들었죠. 그럼에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이상 저도 저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또 남편하고의 사이도 내가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시는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밖으로 돌고 저에게 무신경해도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고 가정주부이자 아내라는 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는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고 받아보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 번호로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같은 번호로 그 뒤로도 전화가 2번 왔다가 끊겼습니다. 제가 문자로 누구시냐고 물었는데도 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SNS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비공개 아이디로 악플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분위기 좋은 밥집과 카페에서 밥을 먹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로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기분 내서 좋냐? 남편 의사라고 뽕에 차서는 이 가식적인 년아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아이디를 눌러봤는데 비공개 아이디라서 뭐가 없더라고요. 마치 저에게 비난 댓글을 달려고 아이디를 급하게 새로 판 것처럼요. 저는 그 댓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댓글의 작성자는 제 남편이 의사인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주변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나한테 달지 싶어서 기분이 너무 이상했죠. 일단 그 댓글은 삭제를 했고 그 아이디는 차단을 했는데 얼마 뒤에 비슷한 아이디로 또다시 제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지가 뭐나 된 줄 알고 정신 차려라. 너는 장난감이다. 이렇게요. 저번 아이디는 차단을 했고 이번엔 다른 아이디였는데도 말투 같은 게 비슷해서 저번과 같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비공개 아이디였고요. 그걸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왜 내 인스타에 찾아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 거지? 이 사람은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지? 저는 남편에게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거 그냥 스팸 댓글 같은 건데 뭘 그런 걸 신경 쓰고 반응하느냐고 그냥 삭제하고 차단하랍니다. 아내의 SNS에 그런 댓글이 달리던지 말던지 남편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혹시 나한테 전화해서 끄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싶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도 엄청 쌓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저에게 댓글을 단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 악의가 가득한 댓글을 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뒤에서 비겁하게 이런 댓글을 다나요? 저도 너무 기분 나빠서 경고를 한 거였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 저는 기가 막힌 2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서요. 그 문자가 온 날 저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연수차 3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그 문자를 받은 후 충격으로 알아 누웠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죠. 그런데 오후에 어머님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심경이 복잡해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안 받고 피했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을 만한 기분과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어머님은 3통이나 연달아 전화를 하시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받자마자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쏟아내듯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어디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 집에 없다고 어디 나갔어? 친정 갔어? 너 일부러 전화 안 받은 건 아니지? 아니요, 저 집이에요. 집인데 왜 안 받냐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어서요. 저는 가라앉은 기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반찬 만들 거니까.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내내 기다렸잖아. 어머니, 저 지금 몸이 좀 안 좋다니까요. 뭐가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은데? 몸살기도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오늘은 집에 좀 있겠습니다. 반찬 만들려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뭘 안 오겠다는 거야? 됐고 얼른 와. 기다리고 있으니. 라는데 저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니, 저 못 간다니까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무조건 갔거든요. 하지만 그땐 저도 도무지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고 누워있던 건데 시댁에 가고 싶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일하러요. 제가 딱 잘라 안 간다고 하니 어머님은 몹시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예, 너 몸이 뭐 어디가 어떻게 안 좋다는 거야? 오라는데 못 올 정도로 아프다는 거야? 그냥 몸살기도 좀 있고 생각할 것도 좀 있어서요.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못 간다고 하는 저를 몹시 괘씸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찬 이것저것 만들려고 재료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걸 나 혼자 하라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약 먹고 와. 집에 약 있지?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나요? 몸이 안 좋고 쉬고 싶다는데 제 기분이나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전에 받은 그 문자 때문에 충격이 너무 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미칠 것 같은데 어머님까지 그러는 거 보고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찬 만드는 거 그거 당장 오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파 죽겠어도 어머님이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저도 화가 나서 격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 대답에 놀라서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하라는 대로 군소리 없이 하던 제가 발끈해서 따지니까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나한테 소리 질렀니?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몸도 안 좋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든데 무조건 오라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가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다고 이 난리야? 너 그렇게 우리 준혁이 앞에서 착한 척하고 그러더니 이제 본색 나오는 거야? 무슨 본색이요? 저는 아프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나요? 뭐라고? 야! 어머니, 저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끊고 나니 머리가 터질 듯이 너무 지끈지끈 하더라고요. 저는 두통약을 털어먹고 침대에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이유로 아버님까지도 화가 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으로 두 분이 막무가내로 찾아오셨거든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들이닥치신 거죠. 그걸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고 저도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 초인종을 누르셨고 결국 문을 열어드렸더니 두 분이 저를 노려보면서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먼저 거실로 가서 앉으시고는 너 여기 앉아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막무가내의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앞에 앉았더니 아버님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니네 어머님이 오라는데 안 간다고? 뭐 며느리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냐고 소리 질렀다면서? 소리 지르진 않았습니다. 몸도 안 좋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집에 있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만 오라고 하시니까. 이것 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따박따박 저렇게 따지고 들더라니까?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이제 결혼한 지 조금 됐다고 본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아버님이 노여운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설령 네가 몸이 좀 안 좋거나 해도 좋게 얘기하면 되지. 너 지금 시부모에게 이런 태도는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그나마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건 준혁이가 네가 착하고 성격 좋다고 인간성 하나는 참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한 거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가 다 뭐야? 이제 슬슬 본성 드러내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 본성이 도대체 뭔데요? 반대하는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사해라 이건가요? 얘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싸가지를 부려 싸가지를. 막말로 네가 이 집에서 싸가지 부릴 군번이야? 아휴, 성격 착하고 참하다더니 뭐가 좋아? 저렇게 어른한테 지 할 말 타고 바락바락. 도대체 우리 아들이 널 뭘 보고 결혼한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정도면 조건 좋은 교수들이 차고 넘쳐. 그 말에 저도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저랑 왜 결혼했느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그 잘난 아들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터트리니 시부모님도 화가 나셨죠. 뭐라고? 얘가 뭐라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문자로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가 받았던 문자를 전달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제가 오전에 받은 문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방금 보내드렸으니 어디 직접 보세요. 제가 뭘 받았는지. 거기에 제가 어머님, 아버님 아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들어있으니까요. 얘가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보냈으니 직접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리둥절해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동영상? 그러면서 어머님은 문자로 온 동영상을 재생했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런 저질스러운 동영상을 왜 보내? 얼굴을 보세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준혁이라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누가 저한테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왜 그 영상 속에 준혁 씨가 그러고 있는지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충격의 도가니로 만든 그 문자 속 동영상이 뭐였냐고요. 남편과 어떤 트랜스젠더의 성행위가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한 여자가 남편 몰래 동영상을 찍은 듯 하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온갖 더러운 변태 행위들이 다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간 거죠. 저에게는 영상을 2개 보냈는데 또 다른 하나는 그 트랜스젠더와 남편이 싸운 대화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몰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우리 와이프 SNS에 댓글 달고 그랬어?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오빠도 와이프 짜증난다며. 쥐뿔도 없는 거 착해서 오빠가 뭔 짓을 해도 넘어갈 것 같아서 결혼한 건데 요즘 바가지 긁는다며. 오빠 대신 내가 복수한 거지. 복수? 네가 뭔데 어쩌자고 그런 댓글을 남겨. 너 그러다가 와이프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뭐냐고. 오빠 와이프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복수해준 거라니까. 무슨 목적이야 목적은. 네가 뭔데 복수니 뭐니 그딴 소리야. 오빠 말 섭섭하게 한다. 내가 뭐긴. 오빠랑 사귀는 사이잖아. 약 처먹었냐? 사귀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거랑 사겨? 주제를 알아. 뭐? 주제? 야, 너 말 다 했어? 너 사랑 가지고 놀아? 너랑 나랑 만난 게 몇 번째인데. 그럼 내가 너한테 뭔데? 너 내가 다 터트려줄까? 앞에서는 뺀질뺀질한 의사 선생님 소리 듣고 뒤에서는 트랜스젠더바 죽돌이라고. 여기서 소문난 진상이라고 네 사생활 내가 소문내줘? 뭐이 미친. 남편은 완벽한 겉모습과 달리 사실은 갈 때까지 간 변태 취향을 가진 남자였어요. 2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은 트랜스젠더바 단골이었고 저런 식으로 따로 만나온 트랜스젠더도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몰래 촬영한 그 트랜스젠더가 저에게 동영상이 담긴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의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남편과 헤어지라고 보낸 건지 아니면 제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보낸 건지 뭔지요. 남편과 그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알겠더군요. 남편이 유난히 저한테 결혼하자고 한 이유를요. 남편은 특이 성취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제가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 같으니 자기가 어쩌고 살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는 눈도 있고 부모님 성화도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자기의 문란하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알고도 넘어가 줄 만만한 여자를 찾았던 거겠죠. 그게 바로 저고요.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느꼈겠나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알아 누웠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반찬 만들게 오라고 하신 거였죠. 제가 거기 갈 정신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그 영상을 보내버렸고 어머님 아버님도 아들의 성취향에 대해 다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이게 설마 준혁이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이거 무슨 딥페이크 이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둘이 싸우는 거 들어보세요. 목소리도 준혁 씨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실제로 제 SNS에 악의적인 댓글 남기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질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편 골탕 먹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준혁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아니 일반적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기가 막힌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이런 걸 보고도 제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나요? 둘이 하는 대화 보니까 준혁 씨는 제가 이런 걸 알고도 넘어가 줄 줄 알고 저랑 결혼까지 했나 본데 천만에요. 저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혼할 거고 소송도 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얼굴이 질려서 아버님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겁니다.
세아가, 일단 진정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왜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구니? 일단 준혁이한테 물어보마. 어디 물어보세요. 영상도 직접 보여주시고요. 너 아니면 어쩌려고 이래? 준혁 씨랑 놀아난 그 사람이 이렇게 영상까지 보냈는데 그 영상에 준혁 씨 얼굴이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아닐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믿고 싶지 않은 건 알겠지만 인정하세요. 일단 진정을 하고 준혁에게 직접 얘기를 듣자.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가 힘들게 너를 받아들여줬는데 너는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그 말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들은 일부러 만만한 저랑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 생활 도중 이런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여자를요. 이혼 소리가 쉽느냐고요? 이런 걸로 이혼 안 하면 도대체 뭘로 이혼하나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만히 계시길래 그럼 여기 계시라고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짐 간단히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고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아빠는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다음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건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걔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줄 몰랐다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이혼 얘기도 해야 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같이 계시더군요. 그때 저한테 따지러 왔을 때와 달리 셋 다 굳은 표정으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하던 고압적인 태도와 달리 그날은 저에게 쩔쩔매더군요. 저기 많이 놀랐지? 그 영상 봐서. 당연히 놀라죠.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과음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하여튼 걔가 작정하고 벌인 일 같아. 사실 그 영상으로 나한테 협박도 하더라고. 다 알리기 전에 거금을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에 응하겠어? 싫다고 했더니 당신한테 그 문자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내가 그 일은 진심으로 잘못했고 한 번만 없던 일로 넘어가줬으면 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날 일은 진심으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앞으로 엄마가 당신 아무 때나 부르고 그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님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래, 지민아. 앞으로는 우리 집에 살림 배우러 안 와도 된다. 오라고 연락도 안 하마. 둘이 힘들게 결혼했는데 고작 이런 일로 헤어질 순 없지 않니? 그 문자 보낸 인간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마. 그러니 너도 이번 일만 덮어두고. 그런 영상을 직접 보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물론 충격이지, 충격인데 그렇다고 힘들게 한 결혼 물을 필요까지 있니? 부부들 다 알게 모르게 참고 넘어가는 거 많다. 바람 펴도 넘어가주는 경우 많고 더한 일을 해도 덮어주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너 의사 사모는 아무나 하니? 남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도 못 앉아. 우리도 너한테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이혼 같은 생각 말고 살아. 우리 준혁이가 돈 얼마나 잘 벌어다 주니. 그걸로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얼마나 좋은 팔자야. 남편이 뒤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런 짓을 벌이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봐도 의사 사모자리에 만족하고 그냥 참으라 그 말씀이신가요? 그게 좋은 팔자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시부모님도 진짜 끝까지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네가 기어코 이혼을 하겠다면 그럼 뭐 소송이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 서로 망신당해서 좋을 게 뭐 있니? 우리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성격 차이 정도로 적당히 얘기하고 마무리 짓자.
성격 차이요? 망신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망신이에요? 송준혁이 지 성취양 숨기고 저랑 위장 결혼한 거고 그 영상까지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이 일의 피해자예요. 뭔 피해자야? 우리 준혁이가 뭘 어쨌다고? 조용히 이혼하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하면서 그 와중에 저를 비난하는데 시부모님도 치가 떨리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주제에 가만히 있는 남편 놈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 머리 안 돌아갑니다. 남들은 의사 사무짜리 어쩌고 하는데 저 애초에 그런 거 탐나서 결혼할 정도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송준혁이 저한테 진심인 줄 알고 이 결혼도 한 거였습니다. 조용히 이혼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 소송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소문 나면 나라고 하죠 뭐. 창피를 당해도 송준혁이 당하지 제가 당하나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셨으면 지금 이런 순간까지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저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혼할 겁니다. 제가 몹시 단호하게 나오니 시부모님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적당히 말로 꼬드겨서 이혼 없던 일로 하거나 설령 이혼을 해도 협의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소송이고 뭐고 다 할 거고 소문 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놀란 듯 했죠. 특히 남의 눈 신경 많이 쓰고 대학 교수로까지 있는 아버님한테는 아들의 그런 사생활이 들춰지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가려는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필요 없다고 뿌리치고 그 집을 나갔어요. 그 후 남편과 시부모님이 연달아서 전화가 오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네가 얼마나 속상하냐 하면서 이제서야 저를 달래려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하고 친정 근처에 찾아오셨어요. 제발 조용히 끝내달라고요. 그러면서 거금의 위자료도 제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자료고 뭐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거 소문이라도 나면 아버님도 너무 곤란해지고 준혁이도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그런 안 좋은 소문이라도 퍼지면 누가 준혁이 병원에 오겠느냐면서요. 제발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부탁하셨는데 그걸 보는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이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가지고 협박하느니 흥정하느니 그런 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이 잘 안 되고 많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저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마음도 좀 추스른 후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쁘게 일하면서 지내니까 오히려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가 전 남편의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소송이나 따로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제시하셨고 저는 그 위자료를 받고 빠르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입 다물면 뭐 하나요? 남편의 성취형과 사생활은 결국 동네방네 다 소문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랑 이혼 후 몇 달 뒤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트랜스젠더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더군요. 남편과 시부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그 사람을 고소했었고 그걸로 아기를 품은 그 사람이 병원에 와서 난리를 치며 다 터트린 겁니다. 병원에 있던 직원들, 환자들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결국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셈이었죠. 남편은 그 후 한동안 병원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겠나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전 남편의 이중생활.
체면과 보이는 것을 중시했던 그 가족들이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비밀이었는데 결국 다 터지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다 끝난 사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지 신경 쓰지 말고 살자는 생각도 들고요. 유시와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혼 후 그 시를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한참이나 먹먹한 기분이었어요. 기막히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구태여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굳이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분해하는 것보다 남은 앞날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이혼 한 번 했다고 삶에 실패한 것도 아니겠지만 애초에 삶에 실패가 어디 있겠나요? 지난 날은 묻어두고 돌아보지 않고 앞날만 보며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